2022년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한독사회과학회 봄철 공동학술대회 전체 주제는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7일부터 내일까지 호남대학교 광산 캠퍼스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세션은 이 정치소통의 대전환기 진단과 성찰 속에서 6.1 지방선거 이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저희 폴리뉴스와 사단법인 강주 전남발전 정책 포럼이 후원하는 세션입니다. 기조 발제를 맡아주신 조정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연세대학 정치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예일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를 거쳐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전남대 5.18 연구소 부소장, 한국 NGO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행동하는 정치학자로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 등의 활발한 활동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정환 교수님의 기조 발제를 듣고 또 우리 토론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번 인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정관입니다. 행동하는 정치학자, 딱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국민의당 활동도 했었고, 아무튼 한 10여 년 동안 특히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좀 경쟁하는 정당을 만들어보는 운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그런 행동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치학자로서 6.1 지방선거 이후 전국 전망을 나름대로 좀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발제의 출발은 지난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묶음의 선거였다라고 하는 것에다 이제 강조점을 좀 두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고 나서 곧바로 지방선거가 이루어졌다는 점. 이제 흔히들 생각할 때 3월달에 대통령 선거 있었고 6월에 지방선거니까 석 달 차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대통령 취임식으로부터 시작하면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아우라, 그러니까 후광이 기대해서 집권 세력에게 표를 많이 몰아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떤 선거하고 많이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2008년도 4월에 있었던 총선하고 사실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17대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그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이 우리 국민들이 그 총선 의석을 몰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수 세력이 가진 의석 숫자는 여러분이 흔히 요즘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압도적인 민주당에서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선거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있었던, 한 달 좀 넘었을 때 했던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파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흔히들 대통령 선거에서 그래도 0.7%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대선에서 0.7이든 1이든 또는 10%든 간에 진 겁니다. 이제 지방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중요한 권력을 가진 세력, 그게 보수 세력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는 윤 대통령하고 가깝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내가 당선돼야 지역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선거였거든요. 대표적으로 광주에 출마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윤 대통령하고 같이 검찰에서 같이 일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열심히 선전하셨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나오신 분. 어차피 민주당은 지는 선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안타깝게도 이 지는 선거에서 이 여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말하자면 여파가 많이 많이 지더라도 민주당의 어떤 다른 전략적 목표를 위해서 이 선거를 치를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두어 가지 의견들이 민주당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그 전략이 별로 성공을 못 거둔 거죠.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분을 살려내고 또 이제 좀 든든한 개념을 갖고 든든한 느낌을 갖고 있는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서가지고 선거를 좀 견인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그런 입법 시도, 이것이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그 결과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는 그렇게 지나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번 지방선거로 해서 민주당은 뭐 헤어날 수 없는 큰 패배를 당한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어서 시장 선거하고 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났던 서로 간의 투표를 교차해서 투표하는 방식들, 서울시장으로는 오세훈 후보를 찍었지만 구청장으로는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도 보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완패를 당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완패의 효과가 누적된 효과가 누적돼 가지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헤게모니가 붕괴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항상 이 뭐랄까 그 숏텀으로 짧은 기간을 바라보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언론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크게 변해야만이 뭐 다시 민주당이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큰 당들이 그렇게 크게 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하기보다는 어떤 전략적 개념을 좀 바꿔나가면서 총선을 준비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서서히 추스르지 않겠는가, 민주당이라는 당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진보 세력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 현재 민주당이라고 하는 대안이 급격히 몰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만 이제 리더십을 누구로 가져가느냐라든가, 또 뭐 어쨌든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서 리프레시를 좀 해야 된다,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겠지만, 저는 뭐 아마 앞으로 1년 이내에 민주당이 나름대로 좀 다시 정리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쪽인 그런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당을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해보자면은 자기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은 아직도 민주당에 많이 모자라는 당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그 심판 비슷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타고 국민의힘에서 키운 정치인이 아닌 검찰총장 하시던 분이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에 결합을 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과 지선 과정을 쭉 훑어보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너무 좋아서 국민들이 찍었다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번에 호된 내를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강했던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 막바지를 여러분이 혹시 회고를 만약에 해보신다면 민주당이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민주당의 어떤 후보로서의 완전한 장악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오랫동안 갔습니다. 오랫동안 가다가 선거 막판 쪽으로 오면서는 거의 민주당 안에서 내부 정리가 끝나면서 오로지 이재명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면서, 어떻게 보면 총력이 기울여지고 있었고, 급격히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따라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뭘로 우리가 입증을 할 수 있냐면, 호남에서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닌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경선 끝마무리에서 깨끗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호남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꽤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80% 이상의 호남인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리고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밀었거든요. 그거는 민주당이 원래의 민주당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대선 말기에 가서.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제 개념이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둘 다 자질이 나쁘니까 그러면 우리 호남을 살릴 수 있는 이재명이 나은 거 아니냐. 원래의 민주당 호남 후보를 민다. 호남이 미는 후보를 민다. 이 개념으로 정리가 돼버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력 싸움이 됐던 것이고 그 총력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의 마지막 그 단일화 그리고 만약에 날짜가 며칠 더 있었다면 저는 이재명이 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단일화가 없었어도 이재명이 이겼을 거고 제 개념으로는 그 다음에 안철수의 선택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더 있었으면 저는 이재명이 이겼지 않았겠나. 볼 정도로 이 대선 결과가 too close to call이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고 올라왔어요. 민주당에서. 그것은 뭐냐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하부 조직들, 기반 조직들과 민주당에 대한 광범한 지지가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대안이 아직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심판할 거냐 말 거냐 주저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서울 수도권의 중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깊이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이 오히려 저는 앞으로 향후 전국에 있어서 사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자기의 리모델링, 혁신,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지방 조직까지 포함해서 기반 조직을 제대로 구축해낼 수 있는가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1년 9개월인가요? 1년 10개월 뒤를 바라보고 있는 총선 결과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총선 결과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수 의석을 못 차지한다면, 국민의힘 진영이 과반수 의석을 못 차지한다면 그거는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은 한 2, 3년간 아주 그냥 괴롭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발제하려고 했던 것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흔히 더불어민주당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관심을 더 많이 둬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현재의 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대통령 측근 세력 간에 이 겉돌고 있는 문제, 이 겉돌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뭐 흔히 이제 다음 주에 뭐 있다고 하는데 당대표의 윤리위원회 상정 문제가 뭐 그거라든가 혹은 앞으로 이제 전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만약에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아웃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시기가 왔을 때 어떤 기회가 오면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 쪽 세력이 과반수 얻을 수 있는 정당이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재미있는 게 원래 제가 아까 소개할 때 말씀 제대로 안 하셨는데 실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했던 당시 정치개혁연구실 연구위원으로서 일을 했었는데요. 제가 맡았던 일이 열린우리당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 민주당 안에서도 마이너리티예요. 소수파. 당내 기반이 약한 사람이에요. 호남 의원들한테 치이는 사람. 그 상황에서 1년 뒤에 총선을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이 2003년 2월이고 총선 2004년 4월이에요. 1년 2개월 사이에 과반수 의석을 노무현 대통령 세력이 받아오지를 못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간 그 후에 4년 동안 뭐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자기 측근 세력이 당내 첫 번째 당내 주류가 되고
두 번째,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문제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내 주류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호남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리모델링, 혁신, 운운하면서 막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잖아요.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모델은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디자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사실은 새천년 민주당을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리모델링이 안 되면 신당 만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총선 이전까지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 변모할 것인가, 여기에 전국의 그 전국을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에 이제 외제적 변수, 바깥의 변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남북관계, 가장 유력한 후보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주장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87년 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개헌의 문제, 이런 카드들이 던져질 때 대통령이나 또는 집권당 쪽에서 던질 수가 만약에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전국을 흔들 수 있는 변수들인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당장 시급하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하고 코드를 잘 맞추면서 무슨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이느냐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우리 정은천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가 뭔가 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을 윤석열 청와대는 아니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한국 정치가 결국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을 하고 싶은데, 나라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국회 과반수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한국 정치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앞으로 향후 전국의 몇 가지 변수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재밌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리더십의 모든 스타일로 볼 때. 그래서 아마 사모님께서도, 그래서 아마 영부인께서도 그래서 아마 권양숙 여사를 제일 먼저 찾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노 대통령이 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더 어그레시브 하시죠. 왜냐하면 정치를 많이 하셨으니까. 윤 대통령은 그렇지 못해요.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우세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아마도 총선 승리 때까지도 로우키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던져갖고 게임을 이끌기보다는 당에서 뭔가 역할을 더 해주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큰 거를 던지지 않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너무 크게 싸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전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키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우선 보여질 곳은 이제 국회 원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임박해 있는 이 국회 원구성인데, 저는 이거를 윤 대통령 시각 쪽, 즉 국민의힘 쪽 시각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의 시각에서 본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서 정치를 결국 정치 잘 못하는 윤 대통령보다는 우리가 정치를 잘하는 당이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는 유연성을 보인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이 정책의 아젠다의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다시 획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쪽에서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전국 전환의 정책적 프레임이 없어요. 정책적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 정책적 프레임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중도 쪽으로 유연하게 가져가면서 끌고 가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되는 건 딱 하나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야, 우리가 진 거는 개혁을 잘 안 해서 진 거야. 우리가 진 건 진보 개혁을 잘 안 해서 진 거야. 그러니까 진보 개혁으로 계속 가야 돼.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가면 저는 망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성공으로 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이제 제가 마음대로 생각해 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그 행동하는 정치학자답게 그 현실 전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단과 이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의 상당한 그 낙관론을 이야기하신 경우가 예. 거의 없는데 예, 예. 이 강조하니까 약간 공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의 힘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그 부분이 오히려 이 제1요소가 변화 요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이 정진욱 소장님 같은 경우는 이번 대선을 실제로 좀 뛰었어요. 예. 그죠? 이 선대위 대변인으로도 뛰고 이재명 후보가 총선에 나왔을 때 대변인 뛰었어요.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하두는 이재명이냐 아니냐인데 이게 아주 직접적인 어떤 그런 걸 띄고 했기 때문에 먼저 이 우리 정진우 소장님한테 좀 이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우 소장님은 한국경제기자와 교보문고 본부장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개선 후보 선대위 대변인도 했고요. 지난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대변인도 했고 지금 정치활동 사단법인 돌반의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로 안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순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번 선거에 당사자로 뛴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아마 더 깊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송갑석 의원님 또 정운철 의원님이 순서를 양보해 주신 걸로 생각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의 상황을 규정하는 제목을 제 토론문의 제목을 민생 파탄은 음고한데 정치 변화는 기운 노멀로 이렇게 잡았었거든요. 그걸 좀 풀어보면 경제 이익이나 민생 파탄 이런 속에서 민주당이 해내야 되는 혁신과 통합, 정치의 시간이 다가왔다 그렇게 봅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우리 정운천 의원님 말씀 그리고 또 조정관 교수님의 그 발제에 의지하고요. 저는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현재 처한 현실과 그 타겟책이 무엇인가 이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관 교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고 명쾌하게 그 발제를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인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하고요. 또 좋은 발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선과 지선이 하나였다는 평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민주당이 여기에 대응한 방식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끝났으니 대선이 끝났으니 지선에서는 일꾼을 뽑아달라 일꾼론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거를 치러가면서 느낀 것은 유권자는 여전히 심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선거를 지배했던 여러 가지 객관적 상황들이 변하지 않은 속에서 우리가 일꾼론을 제시했더라도 유권자가 달라지기 어려운 상황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0일도 안 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다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 선거가 3연패한 이유로 첫째는 집값 폭등에 따라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세 저항이 있었고 주택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지지 철회를 했고 특히 이제 수도권과 서울 민심이 급격히 악화돼서 우리의 전통적인 지지층 흔히 말하는 호남 출신으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집을 가진 분들이 이반할 정도의 그런 어떤 민심 이반, 중도층의 이반을 겪었고요. 두 번째는 2030 남성의 이탈이 있었다. 세 번째는 거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민주당의 정책 능력이나 실행력에 대한 실망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조정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검수안박이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쳤는가? 미쳤습니다. 남양주에서 출마하신 최민희 의원님 말씀에 검수안박 이후에 민심이 확 돌아서는 그걸 현장에서 실제 느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검수안박의 경우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정상화, 검수 안박의 내용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어떤 균형 감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작동한 것이지 검찰 정상화의 내용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전혀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민주당의 제1정당 위치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는 조정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또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국민들 마음속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또 마찬가지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대승을 거둔 것은 국민의힘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민주당 위기의 본질이 뭐냐? 국민이 달라졌고 경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력이나 리더십이 부재하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폭등, 저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별로 크게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고물가.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가장 중요한 선거 기간 동안에 물가가 약 4%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미숙하게 느껴졌다. 흔히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그러죠.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 여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따지 못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하는 것이 정치의 뉴노멀이 나온 게 아니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정치의 문법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변화든 정치에서의 변화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 변화가 새로운 것이고 또 기존의 정치 문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가 사실은 뉴노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우리 정치가 그런 어떤 그 작은 변화가 아닌 큰 의미에서의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어떤 국민의 질이 변했다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상황 전체가 변한 그런 속에서 시대가 빠르게 바뀌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또는 저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느끼거나 바라는 것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빨리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이 대응력이 부재한 것은 대응력의 부재기도 하지만 또한 그 상황 자체가 그냥 우리가 그런 상황에 던져져 있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제 위기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내지는 새로운 그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고 보고요. 그러면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낡은 존재가 된 또 그렇게 보이는 민주당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는가? 활력이라든가 방책이 나오는가? 저는 결국은 우리가 국민에게 의지해야겠지만 또 리더십을 세운다면 그런 것들을 담보해낼 수 있는 리더에게 의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의원님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의 선대위 대변이라든가 또는 개항을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으로 뛰어서가 아니고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문법이 달라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결국은 현실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낙선한 이후의 상황과 2022년 이재명 후보가 처한 상황이 저는 다르다. 기존에는 대통령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1, 2년간의 휴지기를 거쳐서 정치에 등판하는 게 하나의 공식이었다면 지금은 문제가 던져지고 또 그걸 해결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훨씬 더 그런 시간이 예를 들어 2년이 2개월로 좁혀지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 것이 이재명 후보를 불러내고 있지 않은가, 이재명 의원님을 불러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보고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공정과 상식, 사람 사는 세상 같은 이런 정신은 그대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또 그것을 이끄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러나
약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함께 오고 있다. 그건 국민들이 시대를 낡은 채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요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혁신과 통합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2011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혁신과 통합을 주장해서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냈고요. 그건 굉장히 어떤 성공적 변화의 사례인데요. 저는 2022년에도 혁신과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능한 민주당을 탄생시켜야 된다. 혁신과 통합은 서로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혁신을 하게 되면 어쩌면 기존의 세력을 바꾸고 사람을 배제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혁신과 통합은 같이 가기 어려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을 통일시켜서 갈 수 있는 리더십만이 저는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할 거다. 그렇게 보고요. 거기에 그런 점에서 순리에 맞는 정치 회복을 조정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나서지 않는 것이 순리가 아니라 나서서 당과 국민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것이 뉴노멀 시대의 순리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당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유능한 개혁으로 민주당을 재탄생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변화를 이끌 능력, 리더십을 누가 어떤 세력이 갖고 있는지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평가할 때다. 경제 위기 이 속에서 민생을 지키는 것 그런 대안과 정책 제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저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야 돼. 당내에서 인위적인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당내에 존재하는 세력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나가는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당내에서 누가 남고 누가 바뀔 것인가는 2024년 국민의 평가와 선택에 맡기는 통합의 정치가 민주당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우 소장님은 정치 변화는 뉴노멀 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서 이재명 의원을 갖다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많은 그 논의가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그게 많은데 최소한 지난 대선에서 비호감 대선을 만든 책임론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의원은 본인이 다시 민주당 재건의 길로 나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대해서 국민들한테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 국민들 일단 설득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설득 과정이 없이 그 대선 후보가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지금 숙고하고 계시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깊이 본인이 고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 송갑석 의원님한테 다음 토론을 맡기고자 하는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남대 총학생회장 및 전대협 의장 출신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거린다는 전대협. 20대 재보궐선거와 21대 총선 강주 서구갑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이고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및 고문을 역임했고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주 강제시당 위원장과 중앙당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 전남대 총학생회장 전대회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이 아니라 오갈 때 오는 586이구나. 그냥 볼 것도 말 것도 없는 586이구나.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조정관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호남 쪽에 있는 행동하시는 학자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일단은 지역으로 놓고 보면 다른 정치 세력이 없다시피 그렇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어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오늘도 그런 걸 각오하고 왔는데 오늘 발제는 너무 굉장히 낙관적이었어요. 세상에 저희 당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뭐 예를 들면 전열을 정비해서 강한 모습으로 1년 안에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처음 들어봅니다. 입당하려고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부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7.7%이고 전국에서 최저. 근데 바로 얼마 전 저희 대선 투표율은 82.5% 전국 최고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선 투표율로 정량적인 최고 그 이전에 3월 4일, 5일이 있었던 사전 투표. 사실은 저는 저희가 0.7973이었나요? 0.73. 0.73으로 붙을 수 있는, 결국은 적지만 그 정도로 근접할 수 있는 어떤 가장 결정적인 하나만 되거나 여러 가지 중에 라고 한다면 저는 4일, 5일에 호남에서의 사전투표를 하신다고 이 정도를 이길 수 있을까? 어쩌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좀 혼란스러워하고 이러고 있을 때 호남에서 보여준 사전투표 열기 저는 어느 하나만 뽑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1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랬던 곳이었는데 전국 최저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러기는 합니다. 광주 호남이 큰 정치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역대 투표율을 보면 대선 투표율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요. 총선 투표율과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가 최근 한 4-5개 투표율을 보니까요. 한 번씩 정도만 빼고는 대체로 전국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살짝.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전국 평균과 차이가 엄청나게 컸죠.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경고다. 저는 100%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탄핵이다. 약간 좀 과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인데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탄핵으로 그대로 그냥 진행될 수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총선에서. 향후 2년의 과정을 민주당이 어떻게 슬기롭게 거쳐가느냐에 따라서 탄핵의 지경까지는 안 갔고 이 날카로운 회초리라고도 약한 이 강력한 경고를 정말로 쓴약으로 잘 받아서 하게 될지 어쩔지는 저희 민주당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탄핵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반은 맞고 반은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분명히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물론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전에 평가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정말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리고 돌이켜놓고 생각을 해보면 평가도 제대로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지방선거 결과와 묶여서 온전히 평가가 될 수밖에. 그런다고 했을 때 진짜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전에 미래통합당 거기도 누구냐 보든지 간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했지만 결국은 황교안 체제까지 가서 결국은 총선을까지 망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왔었거든요. 그게 저는 저당의 한계다 우리 당의 한계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우리 수준이 그 수준이 아닌가. 저당 이당 할 것 없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은 다행히 우리에게는 총선이 조금 뒤에 있죠. 어떠한 정치적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회창 때의 저쪽 당으로 가느냐 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대선 이야기고요. 그 전에 과연 황교안의 당처럼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갈림길에 저희 당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큰 패배의 원인은 뭐냐? 저는 철저하게 일꾼론 지방선거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중앙 정치적 논쟁,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정치적 논쟁은 철저하게 피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이번에도 증명이 됐습니다. 8곳의 서울구청장이 당선되는 것이 그러니까 일자 투표가 아니었잖아요. 예. 삐져서 나와서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 잘했던 구청장들은 그나마 그 다음에 또 경기지사 선거가 증명했다. 근데 이것은 첫 시작부터 일꾼노 지방선거가 될래야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등판으로 대선의 연장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여서 이게 뭐 실패가 예견된,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검수한 바 했던 것도 영향을 분명히 미치긴 했지만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저희 당은 뭐 못할 이야기가 없죠. 별의별 이야기가 저는 다 나와도 된다라고 봅니다. 시끄러울 때 시끄러워야지, 시끄러울 때도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저는 저희 당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4.7 재보궐을 끝나고 나서, 그때는 제가 재보궐 끝나고 나서 송영길 체제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때 4.7을 왜 졌는가라고 하는 아주 심도 깊은 조사 속에서 제가 의총 때 의원들한테 30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의원들 전부 다 충격받았어요. 민주당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냐? 내로남불, 무능, 뭐 이런 것들이 쫙. 우리가 전통적 가치로 삼았었던 뭐 서민을 위한 민생, 민주, 이것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이었죠. 지금 평가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이 저는 내로남불로 전 국민들한테 보이고 있다. 물론 큰 책임 있는 사람한테는 큰 책임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송영길, 이재명, 그 다음에 비대위 지방선거 때 비대위를 했었던 큰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큰 이야기는 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얼마 전 이광재 전 의원 이번 강원 선거에서 떨어졌던 내 탓이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냥 듣기 좋은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개별 의원 모두가 저 같은 사람이고, 나는 팬덤과 어떤 관계였는가, 이를테면 팬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나는 팬덤의 일정한 수혜자는 아니에요. 저는 수혜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팬덤의 수혜자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이름 말고, 지금은 그 팬덤으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는 수혜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팬덤을 방관하는 것도 있는 거고, 이를테면 팬덤만 놓고 본다면,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의 평가는 정말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평가가 돼야지 우리는 그 다음 동일한 실수를 않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나온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 민주당이 이념 중심적 정당이다라고 다소 비판적으로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이 실용적 정당이다, 그다음에 결과를 내세우는 이런 정당이다, 이렇게는 잘 안 보죠. 이념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보죠. 근데 또 586 정치인, 그러면 586 정치인들한테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념은 과거 586들이 뭐 했었던 주사파나 막스 레닌주의나 이건 아니겠잖아요. 아무리 제가 586이어도 제가 지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주사파를 이렇게 이러진 않겠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적당하게 붙일 말이 없어서 이념이라고 과거 그런 것도 오면서 오는 건데, 과연 그러면 여기서 이념 중심적 정당이다라고 하는 느낌에서 이념은 과연 뭘까? 이것은 대의명분, 가치, 무언가의 선함, 이런 걸 중시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잘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조국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임명했고, 결국 이것이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그것의 결과는 이런 걸로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은 아니다 할지라도 당원들한테는 뭔가 조금
시원스럽게 인정한 적이 왜 없는가? 이게 그 대체로 민주당 정치인들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의 선한 의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했을 때. 근데 그것은 다른 영역에서 하는 이야기. 우리는 정치라고 하는 거죠. 정치는 결과를 내는, 결과물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막스 베버가 하는 말처럼 제가 정확히는 못 옮깁니다만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그 도덕적인 이런 것이 과정도 정당화 시켜줄 수 없지만 결과도 정당화 시켜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결과물을 내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다시 묻고 싶은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념이 주사파다 막스 레닌이다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도구만, 어떤 가치 이것에 얽매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 같은 사람이 더 민주당 내려보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더 이념에 얽매이는 사람일까요? 철업에 있는 초선들이 더 이념에 얽매이는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586 물러나라 이것에 대한 대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에 70년대생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70년대생들이 대거 당대표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모사를 꾸몄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전혀 혹시 나중에 저한테 어떤 일이 올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거는 나한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 그 친구들한테도 물었어요. 과연 너가 더 이념적이냐? 너보다 나이 많은 586이 내가 더 이념적인 거 아니야? 나는 이 이념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 당하고 결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그런다고 하면 모두가 자리가 올 수 없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맨 우리 당으로부터 문자부터 신기록을 여전히 세우고 있는 조홍천 같은 사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팬덤하고 이제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저희 우군들한테 상당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우군 바깥에 왜 너희들은 개혁을 해도 니들 좋아하는 개혁만 하려고 하냐. 좀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바깥에서 원하는 바깥에서 활동가들 민생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개혁하고는 한 끗 차이가 몇 끗 차이가 계속 틀어져 간다. 왜냐하면 지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우선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랬을 때 팬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국민의 불신이 배가 됩니다. 제가 한번 그때 했던 4.7 제목을 끝나고 했던 걸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봐보니까요. 이런 항목이 있었어요. 그때. 네. 가장 신뢰하는 집단이 어디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가장 신뢰가 적은 집단이 일베 5.4%, 태극기 9.7%. 그때는 강성 친문이라고 했어요. 강성 친문 11.9%. 강성 친문한테 니들하고 태극기하고 국민이 보기에는 동급이야. 이러면 뒤로 자빠지겠죠. 그렇게. 어떻게 동급이야? 사실은 저도 동급이라고 하고. 그런데 국민들은 어떤 거냐면 민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정당이 태극기 부대에 좌우되고 강성 친문에 좌우되는 것은 못 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 정당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국힘은 황교안 대표가 끝까지 태극기에 손을 못 넣고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끝까지 팬덤에 손을 못 넣는 순간 아마 망할 겁니다. 다행히 우리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념을 중시하고 가치를 중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팬덤이 강력한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과 다행인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더 화반되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또 하나. 그럼 좋습니다. 이념 중심, 대의 중심, 가치 중심이면 그것을 명확하게 좀 세우는 정당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가치와 비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가치와 비전은커녕 메가 공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념 중심이고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대의 명분을 중시하고 가치 중심인데 정작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5년 향후 5년 우리는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이런 가치를 실현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보여줍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이 한계를 우리 당은 현재 공이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평가가 되지 않고 이제는 잘못했죠. 거기를 왜 나갑니까? 저 사람이 과연 큰 정치인일까?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되죠. 그러나 이재명 나오냐 안 나오냐?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투표권을 주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가는 순간 국민들한테는 여전히 민주당은 서로가 상대편 탓을 하고 있고 여전히 민주당은 이 망해가기 직전이면서도 그 알량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의 실타래가 이번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의 거의 초입에 서 있는데 또 평가가 진행 중이고 또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뭐 좋은 면들은 많습니다.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의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성역도 별로 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은 더 좋은데 저는 조금 더 깊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깊고 사람이 연애 여러 번 실패하고 이러면서 사람이 성숙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프고 뭔가 절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람이 이게 저게 진실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다가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빛도 보이고 라고 하는데 절망을 할 때는 처절하고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 야당 됐다. 우리 야당 됐는데 뭐가 그렇게 전당대회가 급하냐. 무슨 여당이면 일사분란하게 이 정부 청와대하고 딱 맞춰서 가야 되니까 이게 당대표도 얼른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는 야당이다. 그러니 뭐 비대위 책임으로 정당이라는 게 5개월 가면 어쩌고 6개월 가면 어쩌고 평가 제대로 받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혁신안 만들고 리더십 거기에 어울리는 리더십을 뽑기 위한 전당대회로 가자.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저를 비롯해서 아주 소수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팬덤이 이런 식으로 오는데 여러 변곡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저는 조국 사태였거든요. 조국 사태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확히 팬덤과 한마음이었습니다. 한마음이었죠. 저도 그렇죠. 그리고 또 조국 사태 때 광화문과 반대로 서초동에서 전선을 지킨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팬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국회의원들이 또 도덕적으로 할 말도 별로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자기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팬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제 와서 팬덤 문제다 어쩌고 하는데 저처럼 이득 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 고백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서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에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냥 도덕적으로 어디 가서 고해성사를 하자 우리 이런 말이 아니라요. 물론 국민들한테는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문제의 핵심에 더 좀 우리가 들어가 보자. 우리 당이 뭐가 문제였는지 하여튼 그래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아주 그냥 두서없이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당에서 그 논의 그룹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심이 재선 의원 그룹 아닌가. 그리고 재선 의원 그룹은 뭐냐면은 이 야당도 겪었고 여당도 겪었고 또 그 중간에 이 촛불 시민혁명도 겪었고 이런 역사적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이재명이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 초재선 의원들, 중진들을 포함해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에서 어쨌든 간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정책 면에서 실패했다. 뭐 이 점이 어쨌든 첫 번째로 꼽을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때 들으면은 국회의원들은 뭐 했냐? 김종민 의원이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줄 알았다. 그거는 정치인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여의도에서 보면은 원보이스 원팀으로 해가지고 그 옛날에 열린 우리당의 분열, 108번의 그 분열 때문에 이 잘못하면 이게 당이 분열된다. 이게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이게. 그건 전부 다 뭐 해야 될 말. 예를 들면 조국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이게 외부로 표출돼서는 안 된다. 내부적으로만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게 그냥 주도하는 세력에 묻혀버린 거죠, 그냥.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요 과정에서 전부 다 그 나와서 고백과 동시에 이 논의들이 정리되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송 의원님 말 맞다나 2달이면 짧을 수도 있다. 뭐 야당인데 지금 당대표 세우는 게 그래 급하냐. 근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건 소수더라고요. 네. 자, 오늘 마지막 발제자로서 이렇게 아주 먼 길을 이렇게 오시면서 오늘 또 저녁에도 급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우리 정우천 국민의힘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인 출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이게 이 관료 출신이 아니죠. 그리고 전북 유일의 이 새누리당 출신 의원이고 본인만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고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하고 30년을 농업에 종사하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우리 잘 아는 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하셨습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농업 문제 자문을 한 계기로 2008년 강우병 그 촛불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하셨고요. 20대 총선 전주을에서 새누리당 타이틀로 이 지역에서 당당히 당선되셨고 지금 21대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재선 의원으로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면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아마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정관 교수 박제, 송광도 의원님, 또 우리 정진우 대변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내려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주당의 개혁은 아까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조정관 박재님께서 과연 우리 국민의힘을 좀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2년 전으로 올라가 봅니다. 2년 이게 2020년이죠. 그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찬 그 대표가 20년 장학론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한쪽으로 쏠렸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민주당 천하가 됐습니다. 하나 얘기해보자면 대통령도 민주당, 전 지자체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전부 민주당. 서울은 구청장 24개에서 23명이 구청장이 민주당. 거의 또 시의회도, 서울시의회도 거의 97%인가요? 이게 시의원이 됩니다. 경기도도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거의 다 장악했죠. 입법, 사법, 행정까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가지고 드디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체제가 있습니다. 그 체제에서 가장 민주당이 핵심 뿌리가 호남입니다. 또 호남을 공략 없이는 전국정당도 정권교체도 없다는 그러한 슬로건 안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호남에 대해서 집중 전략을 짜본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와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호남을 어떻게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호남의 교두보를 만들 것인가 해서 당선도 됐지만은 저한테도 절호의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민주당 전유물인
5.18 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가 분양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41개 지자체의 한 군데 한 군데를 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뛰어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그 5.18 무릎 꿇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됩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진 것이 이제 호남 특위라고 하는 게 좀 확대돼서 국민통합, 국민의힘의 국민통합위원장이 되고 제가 이제 그 위원장으로서 그 실행적인 실체적인 임무를 맡았는데 임무를 맡아 첫 번째 한 것이 제2 지역구 운동으로 41개 지자체에 한 군데에 한 명씩 영남에 있는 주로 영남에 이제 의원이 있으니까 한 명씩 거기에 동행의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예산 그리고 법안 또는 자매결연 이런 등등으로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전남에 이제 장흥, 또 고흥, 장흥, 보선, 고흥, 강진 이 네 군데 군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에는 보선 국회의원이 있고 장흥 국회의원이 있고 강진 국회의원이 있고 영암 또는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거기에 있으면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씩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 또 5.18을 이제 들여다보니까 18년 동안 그 5.18 사회 단체에서 꼭 해야 할 그 공법 단체를 수건 사업으로 했는데 수건 사업이 법제화가 안 돼가지고 그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주도적으로 해서 성일종 국회의원이 거기 정무위 간사를 했었는데 저와 성일종 의원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서 5.18 3개 단체가 법제화하는데 주도하는 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주당 전유물이었던 그러한 5.18이 5.18 단체들하고 그러한 수건 사업을 해결하면서 18번, 20번 만나다 보니까 아주 그러한 불신이 신뢰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큰 성과를 거두게 되고 드디어 2년 만에 작년에는 5.18 기념일 날 하루 전날 유족회 공식 초청으로 저희가 드디어 5.18을 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하는 게 3단계로 계속 5.18 관계자로 하면서 그게 한 2년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그리고 되면 각부 장관, 수석 다 함께 와서 전부 다 와서 5월 18일 날 그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을 함께 합니다. 그게 뭐 우리 당으로는 획기적인 일이라고 보죠. 지금까지 금지곡이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제창함으로 해서 드디어 이제 민주당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것이 되고 또 그게 한 단계 발전해서 국민 통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 아마 그게 연장선상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이름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는 우리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가 15.9%라는 경이적인 그러한 득표율을 얻는 과거에는 뭐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광주인데 15.9%는 대단한 경이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큰 변화가 일어난 거고요. 또 하나의 크게 한번 이렇게 보셔야 할 거는 1년 불과 딱 이준석 그 당대표가 이제 당대표 된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1년 전에 전혀 선거 배지가 없는 36살 청년이 우리 당 대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헌정사상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민주당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갖고 있고 지지율조차도 우리가 10%, 15%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특단적인 혁신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결국 이준석 당대표가 되니까 당대표 한 사람 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요. 그동안의 탄핵으로 완전히 더 씌워진 우리 국민이 또 꼰대 정당, 수구 정당 할 것 없이 모든 게 두껍게 더 씌워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뛰어넘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꽃내리는 수구정당, 뭐 탄핵정당이 아니고 드디어 이준석 하나로 혁신정당이 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대표도 우리 호남 친화 전략은 제대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들어가보자 해서 끊임없이 호남을 공략을 하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서울의 향후에까지도 접근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 하는 등등이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 큰 성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 이번 지방 시장 도지사가 전부 다가 15.9%, 18%, 17%다 얻는 그렇게 해서 그 탄핵 등장으로 더 쉬워진 우리 호남이 저희 국민의힘이 그 탄핵을 뛰어넘고 또 5.18을 뛰어넘는 그러한 단계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는 호남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걸림돌은 많이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만들 수 있고 또 국민 통합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다. 그런데 국민이 이제 민주당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면 2년 전에 저희하고 비슷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우리처럼 아주 혁신적으로 뭐 이제 30대, 40대가 당대표 뭐 되겠다고 아까 송갑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막 그러한 혁신적인 변화가 오지 않으면 민주당도 우리하고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조정관 박재 교수님께서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 같다. 당대표와 이제 대통령 간의 관계랄지 당대표와 내부의 관계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준석 당대표하고 계속 일을 해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하는데 바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혁신위원회를 지금 가동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선 타선들이 문제를 삼는다는 건 그만큼 임팩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위원회를 최재형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좀 시스템화된 공천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당대표는 그냥 전번에 1월 초에 두 번이나 그 선거 때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그때 뭐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그 탄핵 결의안까지 막 나가는 직전까지 갈 정도가 됐는데도 이준석이 대표 안 나가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가 나가는 길은 선거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근데 내부적인 어떤 분열이 좀 조장이 될 수 있지만은 저는 내년 이준석 대표가 내년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이런 그 쇄신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려고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저는 생각할 때 과거에 그 그림을 꽉 잡아서 대통령과 당이 하나로 하는 그러한 등등도 이제 그런 시대는 오히려 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행정 중심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국회는 국회 중심으로 국회 입법부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힘을 모으는 이런 어떤 단계를 잘 이렇게 역할 분담의 단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미래 민주주의에 더 도움이 되고 국민들한테도 더 신뢰를 나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의미 있게 지금 나가고 있다. 또 오히려 저는 당대표도 앞으로 당대표도 대통령과 손발이 맞는 대통령보다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당대표가 돼서 당은 당대로 또는 국회는 국회대로 또 행정은 행정대로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더 나을 수 있다. 그게 또 어떻게 보자면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당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는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한 2년 동안에 걸친 그 정말 철저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간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이 잘한 것보다는 국민의힘 방향은 뭐 어느 정도 잘 잡아나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그렇게 여러 가지 실책에 의한 반사이익도 굉장히 컸다. 막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번에 사실은 이제 당 대통령 이렇게 낙선하고 나서 일어나는 한 달간에 불과 대통령 되고 나서 20일 만에 이렇게 지방선거 한다 하는데도 검수완박의 그러한 날치기를 진행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170명 있는 거 그 숫자만 갖고 저렇게 한다고 하면 국민들을 알기로 바보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바보로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대참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론은 국민한테는 국민을 이길 당도, 국민을 이길 정치인도 없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와 지방선거 압승에 국민의힘이 이 변화가 있었다면은 저는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 세 명의 이름을 세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자와의 동행 그리고 호남 중시, 여성 청년 중시 이 부분들이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고 네? 20대 남성 중심.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조정환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정치의 역사에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을 대통령 중심적인 이 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야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힘있게 나갈 수 있고 더욱이나 2년 뒤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이렇게 주도 세력들이 당을 변화시키고 승리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 본인도 식물 대통령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최근에 나타난 민들레 파동이라는 게 제가 또 듣기에도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당의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조정환 교수님이 노무현 인수위에서 이미 열린 우리 당을 갖다가 디자인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실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움직임들은 그건 뭐 필연적으로 저는 있을 수밖에 없고 과연 그것이 역사 흐름과 국민들, 민생 부분하고 어떻게 맞닿으면서 성과를 내고 갈 것이냐, 많으냐, 아니냐 이게 달려있다 보고 민주당의 쇄신과 변화는 또 민주당의 몫일 수 있는데 우리 송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좀 드러내놓고 화끈하게 붙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도 뭐 분열 운운하면서 이렇게 이 목소리를 잠재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흔히 말하는 97들도 좀 자신있게 나섰으면 좋겠다. 눈치 보지만 벌써 국민들은 눈치 본다고 보여져요. 제대로 깃발 세우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플로에서 질문 혹시 있습니까? 제가 지방선 한 달 앞두고 탈당을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 당원이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죽지만 잘 싸웠다, 국민이 불렀다라는 그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민이 불린 게 아니라 수설 나가고 싶어서 나갔지 않나. 결국은 그걸 놓기 싫어서 나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그냥 4% 좀 그렇게 못 받았는데요. 원래 출마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렇게 민주당에서 국민들과 뜻하고 틀리게 그렇게 개변론적인 판멸을 시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아까도 그런 말씀을 좀 했는데 한 말씀 듣고 싶어서 달라고 해봤습니다. 우리 소장님 네. 말씀드리기 전에 탈당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전에 민심을 따라서 한번 탈당을 했었는데
제가 다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불리해도 앞으로 민주당과 끝까지 간다 이런 다짐을 하고 민주당에 복당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 그리고 또 본인이 원해서 나왔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졌지만 잘 싸웠다. 아까 뭐 0.73% 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뛰었으면 이길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대선은 all or nothing이기 때문에 지면 어떤 이제 다른 대안도 없이 그야말로 모든 게 다 징계되고 또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과연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무기라든가 또 정치적 무기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 그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는 문제라든가 우리 세수가 53조 이상 더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민병도 의원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하자는 시위를 국회 앞에서 국회 우리가 보는 건물 그 앞에 앞마당에서 하셨거든요. 그걸 당장 하지 마라. 그걸 당장 그만두라고 지시를 내린 분이 이낙연 전 대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다른 메시지가 우리 그 정부를 향해서 주어졌고요. 그런 속에서 저는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지 못한 채로 졌다. 그런 속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이야기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이 상황 저는 달라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노멀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정치 문법으로만 1, 2년 외국에 가거나 혹은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검찰이나 경찰이 공격에 들어올 때 저는 민주당이 나서서 싸워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막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아마 선거에 이번에 보신 분 직접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얼마나 절박하게 그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나와서 직접 띄움으로써 투표장에 투표율을 높이는 게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일꾼론과 투표율 높이기 이게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후보로 나감으로써 투표할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것들은 투표장에 갈 이유를 사람들이 찾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물론 그런 비판이 있다는 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한 김에 저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송갑수 의원님 말씀하신 자기 고백, 팬덤의 문제 저는 좀 절실하게 절절하게 그거가 마음에 와닿았고요. 그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이 저는 후보 그리고 또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 국회의원들 함께 그렇게 나오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폐허에서 다시 그 불사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불사조는 모든 게 다 탄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좀 덜 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기 고백이 모든 걸 태우고 다시 시작하는 원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자면은 깜깜이 선거 6일 동안 여론조사를 다 하잖아요. 공표만 안 할 따름이지. 그때 보면은 평균 한 7% 정도 이재명 후보가 뒤졌어요. 7% 정도.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는 0.73%가 됐잖아요. 그만큼 막판에 그게 컸다는 이야기고, 그때 그래서 이 일부 어떤 분석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것은 온전히 후보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 깜깜이 선거 기간 그리고 끝난 걸 보고 이제 보통 우리 선거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 이렇게 그만큼 전부 다 애가 닳는다는 거죠. 제가 이
지난주에 성일종 의원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그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를 보고 또 이재명 의원이 다시 당권을 보면은 이해창 의원이 후보가 생각난다. 97년도 졌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다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노무현 그 후보한테 석패했는데 그때 아들 병역 문제가 아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 수밖에 없었고 이 후보를 교체했으면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물론 가정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에서 저는 민주당이 변화하는데 여전히 어쨌든 이재명 의원의 역할이 중차대하다는 거하고 제가 그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번 대선에서 그 경선에서의 그 결선 투표 가는 그 순간이 상당히 클라이막스 아니었느냐. 저는 그때 결선을 안 가게 됨에 따라서 그것도 좀 송영길 대표의 책임이 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때 이미 대선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낙연계, NI와 그 이재명계가 완전히 그때부터는 서로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당이 통합협팅,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때, 이 두 세력이 옛날은 양김은 필요할 때는 합했잖아요. 이게 서로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그런데 아예 자기 크게 한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습도 있던데 저는 그것이 바로 이 강주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닌가. 강주가 해결해야 될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물론 이제 비대위체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도 맞지만 여러모로 리더십의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개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어떻게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빠른 시간 안에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호남에서 뭔가 목소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또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진보 정당도 그렇고요. 그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광주는 지방선거 때 항상 한 68%, 7%에서 9% 이 정도만 그 비례대표 투표 때 민주당도 했고요. 30% 가까이는 항상 다른 당 지지를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앞전까지는 거의 진보 정당. 그리고 뭐 민주당은 또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가장 표를 많이 얻는 데가 광주죠. 그다음에 또 뭐 민주당은 당연히 민주당의 심장이 광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앞전 0.74%까지 육박해 가는데 그 시작을. 근데 그럴 때는 느끼고 그 순간 지나면 다 잊어. 민주당도 잊어먹고 진보당도 잊어먹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한테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요. 호남 중심의 정당이다 이 말을 절대 안 듣고 싶어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물론 그것은 DJ 때부터 해왔던 거긴 한데 워낙에 지역감정 이것이 공고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좀 잊어먹어요 자꾸.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히 민주당 상황에서는 호남이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또 굉장히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그런 점에서. 그다음 정은찬 마지막 한 말씀. 하여튼 지금 양당을 내다보면서 제가 항상 그 마무리 짓는 발언은 항상 오만하거나 겸손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자들은 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진정성 있게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갈 때 민심을 얻는 거고 그래야 정권도 얻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에도 고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조 교수님 마무리해 예, 주시죠. 예. 그 좋은 말씀들, 좋은 토론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정당 정치가 이 기본 원론 중에 하나가 미러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거울 효과라 그래가지고 한쪽 정당이 뭘 하면 딴 쪽 정당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젊은 당대표 나오면 이쪽도 젊은 당대표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국민 앞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한쪽이 뭔가 새로운 거 하면 딴 쪽도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개편 과정에서 아주 뭔가 좀 새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더 분발해야 되는, 서로 이렇게,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결국 국민이 지금 정치 전반에 대해서, 정당 정치 전반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빠치 다신 분들이 특별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혁신 경쟁들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고, 총선에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좀 새로워진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늘 이렇게 깊이 듣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그 국군의 어떤 흐름을 이렇게 바꿀 때는 가장 먼저 강주와 호남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을 갖다가 되새기면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